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탈영도 되게 많이 하고 모병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병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탈영은 지금 40만 건으로 추정합니다. 저 40만 건이라는 숫자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한 말이고요. 공식 숫자는 29만 건입니다. 지금 병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일부 무기들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병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게 포크롭스가 확실히 함락되고 나면 수십 킬로 물러나야 돼요. 다시 방어선을 재구축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넘어지면은 이제 젤렌스키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겁니다. 협상 입지가 약화되고 서방 지원의 동력이 감소할 거예요. 국제 여론도 확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재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점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전선 이동이 좀 빨라졌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소모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급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선 이동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빈자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공격한다 이런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사실하고 근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는 게 조금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방어선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방어선이 이제 뭐 그냥 바둑판처럼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 있고 그리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뭐 농토나 그리고 뭐 광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주로 방어선을 어떻게 형성하는 거니까 이제 뚫리면 안 되는 곳을 가지고 이제 방어선을 쌓아요. 예를 들어서 평지인데 여기는 꼭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깊게 트렌치를 파고 그 밑에 지하 3, 4층으로 막 뚫어가지고 그 안에 보급품도 넣고 식량도 넣고 탄약도 넣고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방호 장치도 만들고 가스 같은 것도 방어하고 뭐 심지어는 핵도 방어하고 아니면은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통신 장치나 보안 장치도 넣고 그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방에 가면 있는 뭐 낙석이나 용치나 뭐 이런 수준보다 훨씬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특히 평지는 그래요. 산악 지형이 돼가지고 도로만 딱 막으면은 다 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교통로 같은 데서는 막기가 쉽지만은 우크라이나처럼 평지 같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자연스럽게 방어 지역이 됩니다. 사람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숨을 데도 많고 기본적으로 고층 빌딩 같은 게 있으면 지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가다가 도시가 딱 나타나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죠. 빌딩이 5층 개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농토 같은 데는 뭐 방어할 게 없으니까 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노드하고 그 링크 이것만 있는 거지만은 이제 도심 지역이 이제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가다가 보면 되게 큰 도시나 광산이나 큰 공장이나 뭐 공장이 있으면 그 인력들이 도심에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데를 이제 뚫고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우폴에 있었던 아조프스탈 같은 데는 지하가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포항제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가지고 몇 달 동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이제 들어가려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지나갔다가는 거기 튀어나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걸 또 무찌르고 가야 되죠. 오픈 트레인이라 해서 개활지 같은 데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지금 돈바스 지역이 동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높고 광산 같은 것도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업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캐규에서 공장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공업 지역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GDP로는 우크라이나의 한 80%를 차지해요. 영토는 20%밖에 안 되지만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도 비싸고 생산이 많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서부 우크라이나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전쟁 끝나면 되게 힘들죠. 어쨌든
방어선이 이제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냥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중요한데 방어선을 막기 위해서 새로 싹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 했는가 2014년 이후에 계속 해왔어요.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미국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완전히 이제 친미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CIA 기지부터 20몇 개를 만들고 나중에 다 나올 거지만 바이오랩들도 거기 한 40개인가 30개인가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NIH에서 그런 것도 하고 코비드 걸린 그 바이오랩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진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많은 방어선들을 이제 돈바스 지역에 해놨던 걸 그걸 이제 러시아가 다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선 남은 게 별로 없죠. 남은 게 있어도 1, 2년 사이에 지은 거니까 급조된 거니까 그다지 튼실하지 않고 오래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돈바스에 아직도 포크롭스크나 여기는 굉장히 광산 지역이고 공업이 발달한 지니까 이제 크거든요. 거기 하고 지금 남은 지역이 이제 삼각 도시라 그래요.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 콘스탄티노프카. 그러니까 지금 포크롭스크의 이제 동북쪽에 있는 그 삼각 도시가 거의 돈바스의 제일 마지막 전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루안스크하고 그 도네츠크 남쪽에서부터 쳐들어가고, 여기서도 쳐들어가고, 동쪽에서도 가고 해가지고 지금 3면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 그쪽은 그 러시아군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화력이 조금 먼 데서 닿기 시작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방패도시 비슷한 리만을 거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콘스탄티노프카도 밑에서 남쪽에서 이제 도심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어선 전체가 보면 우크라이나가 쌓아놨던 엄청난 큰 방어선 대부분 다 러시아가 극복한 상태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상으로는 뭐 별로 안 먹은 것 같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다 거의 그야말로 전멸 비슷하게 되고 방어선도 약하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을 보면 독일 제국이 프랑스 제국의 영토를 거의 전쟁 기간 대부분 프랑스 영토까지 들고 있다가 한 번 이제 무너지니까 급속도로 몇 달 안에 그렇죠. 예.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그 직전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산사태가 생길 때, 산사태나 눈사태가 생길 때 하루에 몇 센치씩 생기는 게 갑자기 확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영토 통제 현황은 아직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그게 이제 뭐 크림반도를 포함해가지고 돈바스, 뭐 헤르손, 자포로지아 이 5개 주 전체가 해도 전체 영토의 2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로는 한 80%가 되는 지역이다. 저기가 고소득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부하고 서부가 나뉘는 게 소득 차이도 좀 있어요. 옛날에 유로 마이단의 쟁점이 뭐였는 거니까 EU에 가입하자는 거였거든요. EU에 가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관세가 없었는데 EU에 가입하면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로 돌아오잖아요, 물건이. 그럼 러시아에 관세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무관세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 유럽 물건이 우크라이나는 무관세로 들어왔는데. 그건 할 수 있는데. 러시아로 무관세로 주면 이제 러시아는 난리 나니까. 러시아에 이제 보호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를 가입하든 말든 그건 주권 사항이니까 캔슬을 못 하는데. 이제 우리하고 문제가, 우리가 좀 그 시장의 보호막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하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하는데 EU에서 가입을 하면은 이제 IMF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가혹해. 예를 들어서 막 유틸리티 값을 올리고 하면은 이제 그 돈들을 전부 다 IMF는 고리대금을 하니까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수하는 방법이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많이 받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늘리고.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긴축을 한다는 것은 돈을 쓰지 말고 내한테 달라는 뜻이거든. 그렇잖아요. 급한 돈을 줄 테니까 빨리 달라 이런 뜻이니까 긴축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렇고 무엇보다도 알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돈을 재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가는데
빨리 이제 횟수가 빼가니까 그것보다는 좀 오래 좀 버틸 수 있게 장기로 어떻게 뭘 차단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누코비치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우크라이나에 힘들게 됐거든. 그래서 이제 주저하고 있다가 푸틴한테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잘 살지도 못했거든요. 러시아도 90년대 말에 모라토리움 극복하고 이제 겨우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게 했는데 사실은 어째 보면 그걸 이제 뒤집어 버렸거든.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흐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왜 그러면 서부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후에 가입을 그렇게 많이 하자고 했느냐 하면은 이후에 가입하면은 뭐 연금도 늘고 예를 들어 학자금 학생들한테 보조도 되게 늘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없고 못 사니까 이제 이후만 가입하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소비에트 체제에서 이제 공산 시대 살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자본주의에서 잘 못 살고 하니까 정확하게 시스템을 모르고 이외에 가입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좋아지는 걸로 알고 막 그랬거든. 우리는 못 사냐 가입만 하면 뭐 돈 많이 줄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동부하고 서부가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은 경제 사회적인 지위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튼튼하고 하니까 별로 그런 이유 가입 필요가 없었는데 서부 사람들 좀 못 살고 하니까 이 소득 격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압도적으로 EU 가입하자는 데가 많고 이쪽엔 적고 그런 거죠. 실제 소득 차이도 이탈리아 남북만큼 차이 나진 않지만 꽤 차이가 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80%의 소득을 20%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배 차이는 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 울산 같은 지역하고 대구 같은 지역하고 소득 격차가 꽤 납니다. 꽤 나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사업이 부가가치가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 다르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영토는 아직까지 뭐 크게 표시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막 진격을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선이란 게 원체 그게 방어선이 넓으니까 막 1000몇백 킬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0만으로 막아봐야 듬성듬성 비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길목만 막고 여기 비워놓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탈영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모병도 좀 제대로 못하고 이제 병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저 상황에서도 급히 전경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러시아는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토하고 전쟁을 할 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빼놓고 다 적이잖아요. 나토 이제 그 국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게 흐트럽게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틴의 첫 번째 명령이 일단 병력 손실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어요. 소모전을 하고 막 포탄을 채를 붓고 뭐 엄청나게 쏘아 붓거든요, 물량은. 근데 사람은 그렇게 과감하게 안 해요. 경력을 아껴서 영토를 빨리 희생을 감수하고 먹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희생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22년 6월에서 9월 이후에는 확실히 소모전을 전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세이브한 거죠. 안 그러면은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초탕하고 빨리 평정해가지고 뭘 정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지난번에 여름에 이제 회담을 할 때 그 네덴스키 같은 그 사람은 우리는 20년 동안 또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지나면은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전쟁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국방장관을 그렇게 잘했던 소이구를 바꿔가 벨로소프를 바꿨는데 그 이유가 벨로소프가 경제학자거든요. 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경제학자 출신인데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을 해야 되니까 경제를 아주 잘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에서 필요하다고 막 쏟아부어버리면은 다른 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러시아가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숨 돌릴 만해진 나라이지. 뭐 자원은 많고 하지만 그걸 개발해야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력도 별로 없고 그 넓은 나라에 1억 4천만 명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한 3배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이제 그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인력을 예를 많이 죽으면은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경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 상황은 전선이 고착화돼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지만은 접촉선 상에서 마을 한두 개 빨리빨리 하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큰 면적이지만은 우크라이나 그 넓은 땅으로 비교하면 별 면적이 아니고 꼭 기동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을 이제 뭐 스트롱 포인트나 뭐 이게 고지 같은 걸 점령하는 그런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로 다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안 움직여요. 일반적으로는 안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가니까 계속 소모전 양상으로 돼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언제까지 했는 거니까 2022년 6월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9월 달부터 이제 공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르키프하고 뭐 헤르손 이런 걸 싹 다시 이제 러시아가 철수하니까 막 좋다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바흐무트 전투를 하면서 9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다 이제 어째 보면 없어졌죠. 옛날에 지난번에 와서 그걸 제가 보험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23년 이제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름 공세라는 걸 했어요. 그 여름 공세에서 대규모로 실패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이제 타격을 되게 심하게 입었는데 2024년도에 쿠르스크를 하면서 그 종지부를 찍었죠. 쿠르스크를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쿠르스크 작전은 군사적으로 무의미한 걸 했고 우크라이나군에서 한 게 아니고 MI6가 CIA가 했다. 제가 웅달작방에 첫 출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의미 없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피해를 볼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작전을 한다고 돈바스 전선에 있는 중요한 예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쓰는 바람에 거기서 8만 명 가까이 죽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돈바스가 거의 맥없이 이렇게 좋은 진지를 만들어 놓고도 맥없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다. 지금 병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일부 무기들 부족한 것도 있지만 포탄도 부족하고 하지만 병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 우크라이나군의 그럼 상황이 좀 뭐 병력이 뭐 탈영이나 지금 진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탈영은 지금 40만 건으로 추정합니다. 저 40만 건이라는 숫자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한 말이고요. 공식 숫자는 29만 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법원이 없어요. 군사법원이 없어가 일반 민간 검찰에서 탈영이 접수가 되면은 그걸 사건을 기소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은 봉쇄됐는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 막 거기 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았어요. 탈영하니까 기소니까 일반 검사가 그거를 사건을 기소를 해가지고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것만 29만 건이에요. 와. 실제로 탈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이 그 탈영 사실을 이제 언젠가 인지를 하겠죠. 직접 알든지 보고 과정을 통해서 알든지 뭐 점호를 하다가 안 된다든지 전방에 어디 참호에 있으면은 참호를 돌다가 보면 며칠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 안 나타났다 그러면 실종처럼 처리했다가 기다려봐도 안 나오면은 탈영 같구나. 누군가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탈영을 실제로 검찰청에 저렇게 접수를 하는 데는 꽤 몇 달이 걸려요. 뭔가 군에서도 하지만 그걸 또 누군가는 접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뭐 망이 발달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휘 개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게 공식이 29만 건이거든요. 그게 지난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0만 건이 넘을 거란 이야기는 26만 건일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 사이에 3만 건이 늘었거든요. 매달 2만 건 정도 탈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공급이 감소돼 있고 병력 모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동영상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강제로 뭐 모집해가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약간 정신이 선천적인 병 때문에 뭐 정신 지체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뭐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그런 동영상도 많이 돌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휘가 너무 열악하다. 지휘 자체가 최고급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말단 지휘관까지 지휘관들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최고급 지휘관은 너무 정치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잃었고 그 중간 지휘관들도
부정부패나 이런 것에 많이 연루되고 제대로 이제 이 작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러시아가 막 쳐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냥 오면은 그냥 무너질 거라. 이게 우크라이나 내부 그 SNS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 각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아주 우크라이나 애국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너무하다 이걸 비판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친우크라이나 SNS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열악한 지위, 탄약 공급 부족, 병력 부족. 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예,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친우크라이나, 친러시아가 각자가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바이어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막 지고 있으면은 지금 철수하고 정신 없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못 챙기잖아요. 그럼 리포트가 늦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집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러시아 땅이냐, 뭐 우크라이나 땅이냐 이걸 지도에 매일같이 표시를 하거든요. 12시간 단위로 바꿔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면은 그레이 존이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요즘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늦게 표시가 돼. 그러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채널이라서 일부러 늦게 표시한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는 철수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고가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한 쪽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어스가 없어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바이어스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뭐 그런 명백한 상황은 잘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정이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럴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특히 열악한 지위나 병력 모집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개탄을 많이 하고 탄약 공급 감소 이런 것도 서방을 욕을 많이 하죠. 전쟁을 하기로 했으면 줘야지 안 준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우크라이나 이제 그런 보고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병력이 부족하다, 타령이 심각하다, 지위가 열악하다, 탄약이 서방에서 오지 않는다는데 이제 병력 부족이나 타령 문제는 조금 저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지휘가 열악하다는 게 뭐 얼마나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일선 지휘관들이. 그 지휘관들도 많이 죽었죠. 부대가 많이 죽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은 그러니까 병을 군대를 쭉 보시면 인력상을 보시면은 보통 장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관들이 있죠. 장교도 고급 장교, 중급 장교, 초급 장교가 있고 부사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병들이 있는데 병들도 이제 오랫동안 한 전문 특기별로 다 다르죠. 중화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통신을 다루는 사람하고 그리고 막 그냥 소총만 하는 사람은 조금 특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부대가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단이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서 여단장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힘든 게 고급 지휘관을 기르는 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전쟁 기간 안에 안 길러지는 거거든요. 고급 지휘관 한 뭐 중령 대령 정도급 되려면은 최소한 한 10년, 20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대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대가 예를 들어 포탄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뭐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되게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쨌든 병들은 그래도 리플레이스가 쉽죠. 뭐 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그 특기를 그 자기 직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일수록 대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저렇게 많이 붕괴되면 제일 위에가 같은 숫자로 붕괴돼도 제일 위에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밑에도 부족한데 올리기도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니까 계속 별 자격 없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령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뭐 대위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부대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4주만 훈련시키면 어쨌든 쓸 수 있는 사람하고 4년 걸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은 중령 대령급 뭐 아니면 소령급 이런 분들이 작전 중에 전사하는 게 누적되다 보면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네요. 그게 우리는 뭐 장군 그렇죠. 정도 죽어야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장군이 이제 더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부사관들은 오래 근무하고 계급은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지만은 뭐 중사했다가 뭐 상사했다가 뭐 한참 걸려 올라가지만은 그 직무의 전문성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빨리 바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대체가 불가능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로 러시아의 화력에 의해서 부서지거든요. 접촉선에서 직접 뭐 당하기도 하지만은 폭탄으로 막 때리니까 그래서 부대가 막 많이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숫자는 거의 같은 비율로 죽거든요. 네. 물론 후방에 있으니까 장교들이 그래도 이제 지휘관은 조금 후방에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일선에 있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거기를 또 때리니까 지휘부도 때리고 하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를 한다. 근데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할 카피가 없는 거죠. 위로 가면 갈수록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휘관들, 뭐 부사관부터 장교들, 장군들의 지휘 능력이 전쟁 초하고 22년, 23년 뭐 이때랑 비교할 때 많이 떨어졌다는 게 당연하죠. 제가 과거에 한번 옹달 책방에서 출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4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지금 소멸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초기 우크라이나 군보다 훨씬 못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2022년도 이제 늘 당하다가 막 공격하면서 이제 손해를 좀 입고 그다음에 바흐무트에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바흐무트에서 거의 우크라이나의 정규군들은 그때까지 정예군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2023년 이제 서머 오펜시브 여름 공세를 하면서 대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나마 다 없어졌고 제일 마지막 한 펀치를 맞은 게 쿠르스크였어요. 네. 쿠르스크에 그래도 쓸만한 애비들을 거기에 다 투입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출연해서 쿠르스크 작전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게 MI6하고 CIA 작품이라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와가지고 CIA, MI6의 리차드 무어하고 CIA의 그 윌리엄 번스하고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증거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이 평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밀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일반한테 나와가지고 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크루스크 작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추겨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이 진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 저런 작전을 안 한다. 그러면서 당시에 잘루저니가 교체되고 시르스키로 총사령관이 바뀌었는데 그 시르스키가 바뀌면서 적을 했을 거다. 잘루저니 같으면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시르스키는 군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입김이 엄청 약한 사람이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옛날 동영상을 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1년도 넘었는데 지금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예가 다 소모가 돼버렸다. 그래서 2023년 여름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사실상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걸레 작업,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2023년 들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공세다운 공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쿠르스크의 원전이나 그걸 탈취하려고 쿠르스크 작전을 했는데 거기는 쿠르스크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별 가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방비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했다가 그것도 완전히 병력을 많이 잃었죠. 교수님 좋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듣기 전에 짧게 지금 전쟁 지도를 보면서 어떤 전황 상황인지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가도록 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주공 자체가 이제 여기 돈바스 여기가 주공입니다. 여기가 주공령이고 이쪽에 공격하면 여기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공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크게 북쪽에 이제 조공, 남쪽에 조공이고 그다음에 이 주공 지역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하르키프 쪽, 그리고 하르키프하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포로지아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쪽의 하르키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맨 먼저 우리 수미는 여기 쿠르스크에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공격했다가 다시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쿠르스크가 침공을 당하고 나니까 푸틴이 완충지대를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완충지대를 확보하게 수미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이 수미 지역이에요. 이미 수미 지역을 먹었습니다. 수미 지역을 먹고 거기도 이제 방어선을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런 상태고 주공은 여기 있는 숨이라는 도시를 주공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공들은 군데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만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양쪽을 조금 새끼로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크루스크에 철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제대에 크루스크뿐만 아니라 이게 다 지뢰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출이 늦으니까 처음에는 지난 8일만 해도 여기에 있는 지뢰를 북한군이 와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넓고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간 게 아니고 몇 개 부대만 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고, 어쨌든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완충지대를 확보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포병 사거리 정도로 완충지대를 하는데, 요즘 길게 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크루스크를 침공하면서 이런 명분을 주었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크루스크 바로 이제 오른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보면 여기 이제 하르키프주가, 거기는 크루스크는 수미 지역하고 맞붙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하르키프 지역인데, 요 도시가 하르키프입니다. 하르키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데 러시아하고 되게 가깝죠. 여기서 러시아가 이제 여기도 조공, 여기가 주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루안스크에서 온 쪽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하고, 또 북쪽에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키프도 분명히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이걸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제 지도인데 이게 가장 최신 지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원체 넓이가 별로 안 보이지만 볼찬스크 자체를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늪지대도 굉장히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를 점령했고, 여기에 특히 방사형 도로가 뻗어나가는 곳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여기를 볼찬스크 방향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볼찬스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대부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장기적으로 보급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여기 볼찬스크의 병목 지점을 우리 같으면은 뭐 경부 고속도로 요금소 같은 걸 딱 장악하고 나면 금토폴게이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못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병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그 정도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돈바스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루한스크고 밑에가 도네츠크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데가 본래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2022년도부터 러우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확보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쭉 방어선을 쌓아놨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방어선 쌓았는데 그걸 다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루안스크는 완전히 그 100% 전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고, 하르키프주,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하르키프주로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건 자기가 공식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고, 여기는 아직 선포 안 한 데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오스킬 강이라고, 크게 보면 드니프르 강 지르고 뭐 이것도 꽤 큰 강입니다. 오스킬 강. 요거를 다 이제 도화해가지고 다 넘어와가지고, 아까 여기가 볼찬스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딱 자르면 이게 탁 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크게 뭐 큰 광산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지금 요 작전하고 있는 지형이 어려운 데거든요. 교수님이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아주 방어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거의 다 뚫었고, 지금 방어선을 뚫으면 이제 뒤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없거나 되게 약하거나 그런 거다. 쑥 간다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라는 도시는 거의 한 70% 정도를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서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이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가 서서히 붕괴 중에 있는데, 여기가 있는 게 이제 포크롭스크고요. 여기가 지금 최후의 전투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는 여기가 슬로비안스크인데, 요 지역이고, 슬로비안스크는 요 앞에 리만이라는 도시가 앞에 있는데, 그걸 이제 돌파해 여기 도달하고, 밑으로는 이 콘스탄티노프카하고 크라마토스크를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삼각도시라 해가지고 이 길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 봐도 길이 보이죠? 크게 여러 도로망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최후의 전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리만 지역, 여기가 이제 슬로비안스크고 여기가 리만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리만이라는 도시는 도시니까 여기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선 외곽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돌돌 말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미 이제 리만에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이런 핀스라 그래요. 집게가 형성돼 있죠. 그러면 이 근처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령되는 그런 상태로 가겠죠. 리만을 점령하면 이제 한 클릭 오른 다음에 이제 슬로비안스크로 오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제 대략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슬로비안스크의 길목에 있는 도시다. 우리 같으면 일산 가려면 화정 같은 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시베르스크입니다. 시베르스크도 꽤 이제 복잡하고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지금 도심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곧 무너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베르스크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발음이 이하고 오하고 이런 모음 발음이 좀 달라가지고 시베르스크, 세베르스크 뭐 발음이 하르키프, 하르코프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같은 뜻으로 봅니다. 조금 여기가 삼각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프카. 이제 요 조그만 도시는 여기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그만 도시라서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도로망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이 큰 도로고 철로도 있고 이러는데 요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데나 똑같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강 따라서 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도시인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뭐 크게 이 두 도시는 특히 뭐 큰 전투가 되고 있지 않고 드론이나 가끔 날라오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 도로망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자르고 나면은 결국 한 군데서밖에 보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위험해지겠죠. 제가 볼 때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과거 추세로 보면은. 근데 지금 많이 무너지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처음 출연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포크롭스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포크롭스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1년 지금 2개월 정도 만에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빨리 걸린다. 슬로비안스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2014년도 돈바스 내전이 시작한 첫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시작해서 돈바스 내전이 시작됐어요. 물론 러시아계가 반대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반대 시위군을 진압한다고 해서 여기 포격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바스 내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민병대로 바꿨어요. 자기 군에 있다가 자기 고향을 쏠 수 없으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물자도 제공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전쟁이죠. 자, 여기 이제 지금 좀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포크롭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가 함락 직전에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여기가 포크롭스크고요. 포크롭스크 북쪽에 있는 이제 도브로필리아 요 지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러시아가 포크롭스크를 공격하면서 외곽을 둘러싸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쑥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어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크게 막으려 한다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이제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걸 막기 시작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남쪽에서도 많이 막았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러시아군이 최대 진격했다가 다시 밀린 데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로딘스케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라 들어오려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를 막고 있다. 막고 여기 다 막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자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힘이 되게 약한 걸 알 수 있죠. 여단 몇 개를 투입해가 슉 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쿠세르비아인데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회복했고 로덴스키도 회복했는데 나머지들은 현재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고 지금 포크롭스크하고 여기 미르노글라드에 포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뭐 헬기도 보내고 아니면 부대도 보내고 했는데 현재까지 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포크롭스크를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은 과거에 있는 통로도 지금 없어진 상태로 거의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런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 격전 지역인데 이 격전이 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방어망을 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러시아가 방어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손실이 많겠죠. 이걸 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항복해라 이렇게 항복하거나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고 끝까지 싸우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시르스키 총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게 이견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일일이 보고되지는 않는데 자기 사령관은 일단 부하들 살려놨고 땅이야 나중에 뺏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죽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함락됐다 이러면은 젤렌스키가 자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원조도 못 받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잘 싸운다고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우크라이나 불쌍한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콘스탄티노프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이제 11월 25일자 지도입니다. 한 일주일도 채 안 됐죠. 그 지도는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국기가 있는 데가 이제 새로 점령한 데고 빨간 화살표는 러시아군이 파란 화살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진격하는 방향인데 빨간 화살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말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그냥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병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시가지거든요. 네. 여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작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일단 지금 시가지에 처음에 좀 침입한 그런 상태다. 주요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안에 빌딩도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있겠지만 이걸 일일이 이제 러시아가 청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제가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변화가 많은 중에 하나가 자포로지아입니다. 자포로지아는 과거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포크롭스크를 막으면서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런 다른 전선에서 풍선 효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네프로주, 도네츠크 맞은편이 바로 인접한 데가 드네프로주거든요. 드네프로주로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군이 드네프로주로 가 있고 그 밑에 자포로지아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자포로지아의 동부 전선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고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이게 거의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고 지금 이쪽에 여기가 자포로지아라는 도시입니다. 자포로지아 도시고 여기 이제 드네프로 강의 하구에 있는 우리 같으면 한 목포 정도급 되는 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자포로지아를 딱 점령하면 이 근처에 뭐 교량이나 길목이 엄청 교통로가 많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공격이 되게 쉽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포로지아를 가지는 않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도 밀고 오고 있죠. 보시면 이 도로망들이 쭉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오레오브만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공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쪽이 확 밀려 들어와 있고 이 굴리아폴레라는 여기가 이제 여기도 꽤 이제 중요한 그 도로망인데 여기 거의 지금 바로 1, 2km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거의 다 몰려 들어가 있을 거다. 어느 정도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부가 급속 붕괴 중에 있고 제가 요거를 제 블로그에 작성을 하면서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굴리아폴레가 한두 달이면은 점령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거의 1, 2주 만에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추세로 제가 보고 있어도 그 기준으로도 되게 빠릅니다. 러시아가 엄청 공격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은 우크라이나가 그냥 없는 거죠, 방어가.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포로지아 서부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자포로지아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동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이거 댐을 폭파하는 바람에 여기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도에는 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드니프로 강으로 이게 이렇게 기동을 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그걸 보다 퍼즐이 하나 풀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땅이다 그런 거죠. 좀 약간 요즘 비가 와서 약간 늪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물이 있는 거하고 다르죠. 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자포로지아 서부는 뭐 그냥 그래도 지형이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데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동부에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포로지아가 사실 주공은 돈바스고 여긴 조공이잖아요. 조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3년 동안 조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여름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크롭스크에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제가 풍선 효과로 다른 전선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를 막으려고 병력을 자꾸 빼서 보내다 그렇죠. 약체화된 거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전선이 넓어지는 거죠. 계속 이제 막기는 막는데 이제 계속 넓어지는 거죠. 본래 앞에 전방에 2개 부대가 있고 후방에 하나 예비가 있어가지고 뚫리면 가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축차적인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또 큰 부대가 또 예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비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뚫리면 그냥 뚫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요 밑에 헤르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철수를 아예 이제 처음에 러시아군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2022년 9월 달에 확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도하를 해야 되니까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여기 공격을 좀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아직까지 기동을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기동 수준은 아니고, 여기 있는 케르치 다리 이런 데를 이제 때리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직접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데가 미콜라이프거든요. 미콜라이프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오데사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아마 드니프로로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드네프로 자포로지아로 이렇게 가지 직접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헤르손은 아직도 조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론 미사일은 거의 최고 수준을 아직도 쏘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 지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지원을 근접 지원, 캐스라 그러고요. 네.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전장 차단이라 그래요. 전장으로 들어오는 무기가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고, 그 후방에 있는 것은 차단이라 그래요. 아예 전장 지역 자체보다 떨어져 있는 데로 하는 것을.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군수 기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제 아니면 생산 기지 같은 거 차단하는데, 지금 이거 대부분 차단을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달째부터 계속 뒤에 이제 직접 그 부대하고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 이제 군수 공장이나 뭐 무기고나 뭐 병력 직결지나 생산 시설 이런 걸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에너지 시설을 엄청 때렸어요. 발전소, 변전소 이런 걸 되게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거라 하는 게 정유소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이게 정치적 이벤트하고 무관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굉장히 늘었고,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미군들이 베트공이랑 싸울 예. 때 비행기 날라서 팍 예. 터트려주는 게 근접 지원이고. 그렇죠. 그 부대를 때리는 게 근접전이고, 그 이제 부대가 그냥 바로 내 코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몇십 킬로 사이를 두고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화력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은 이제 전장이라 그래요. 네. 전장인데 그 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후방에 있는 걸 때리는 걸 전장 차단이라 그러고, 그것보다 아예 후방에 있는 거를 차단이라 그래요. 아예 그냥 전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예, 멀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진주 같은데, 뭐,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잖아요. 거길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차단이죠, 아예. 그럼 이게 러시아의 지금 폭격이 후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투 역량을 장기적인 역량을 없애는 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눈에 별로 안 띄는 거지. 예. 열심히 폭격이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부대 때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때리는 거고, 그냥. 앞에는 그냥 우리 포병이나 화력으로 그냥 된다. 그렇죠. 그 앞에는 이제 그냥 전쟁을 하면서, 앞에 때릴 것도 충분하지만은, 이거 드론이나 미사일은 멀리서 때리는 거거든요. 네. 멀리서 때리는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차단,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에서 어떤 무기가 도착한다. 그럼 그 정보를 얻고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실컷 뭐 1,000억 원씩 대주는데 그냥 거기서 맞아가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2부 마무리 예. 제 질문 좀 예. 여쭤볼게요. 그럼 현재 교수님이 1년 전에 저랑 인터뷰 처음 하실 때, 포크롭스크를 이제 진입하기 전에, 예. 포크롭스크가 이제 함락이 되면은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 1년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예. 지금 포위됐잖아요, 포크롭스크가. 그렇죠. 일단 저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얼마나 갇혀있나요? 한 5천 명 정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요 미르노 그라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천 명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5천 명, 쿠피안스크 5천 명, 저 정도 규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천 명 같으면 여단 1개 정도 규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여단 한 2개쯤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규모로는 여단 1개급이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병력 숫자만 들었을 때, 아니, 5,000명 정도면은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함락되는 게 왜 그렇게 크게 예, 이게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선들이 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봐도 이게 철도인 걸 알 수 있죠.
철로가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여기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면적은 이 포크롭스크하고 미르노그라도 합치면 아마 서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이 망들이 많죠. 여기가 이제 보급 기지예요. 우리 같으면 이천 같은 데 가면 물류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옥천 허브 있어요. 예, 거기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특히 이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게 다 접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교통이 되게 편하니까 그게 물류 허브들이 거기 되게 많죠. 네. 그런 것처럼 이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엄청 많은 큰 도시는 아닌데 그런 뭐 공장이나 여기 근처가 되게 광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을 캐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나르고 또 다른 데서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오고 가고 하는 게 많죠. 그 여기가 물류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기를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직접 가서 부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잘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물류 기지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는지 안 그런지는 모릅니다. 아마 건물들은 많이 부서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완전히 점령하고 나면 러시아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맨 땅에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이제 기존이 있으니까. 이 강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선 교통 허브입니다. 도네츠크 서부의 핵심 거점이고요. 동부 전선의 주요 보급로가 다 교차하는 거예요. 아까 북쪽으로 콘스탄티노프카가 있고 남쪽으로 우글레다르가 있고 이쪽이 다 연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보급의 생명선에 있어요. 물건들이 올 때 여기 다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걸 다른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개개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물류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방어선의 핵심인데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어를 위해서 요새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상태고. 포크롭스가 함락되면은 전체 방어선 붕괴가 위험하다는 게 서쪽으로는 방어선이 별로가 없고 그리고 이 북쪽에라도 보급을 못 주니까 거기도 약하지 되고 그래서 그런데 북쪽으로는 별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드니프로강 서쪽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훅 뚫리기 때문에 언제 뚫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가치는 아까처럼 병참의 중심지니까 주요 철로가 막 연결되고 이게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하고 이런 게 다 연결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도로망에 교차지고 탄약 보급품이 직결지고 병력 정원할 때 여기서 받아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러시아가 진격하는데 여기에 걸려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맞이하면 이제 되게 쉽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완전히 탈환하고 나면, 점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이제 보면은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주 핵심 방어지고 교통의 요충지 여기를 뺏기면 이제 뒤에가 훅훅 밀릴 파니까 후퇴해서 제 드니프르강 서쪽까지 이제 영토를 내주더라도 그쪽에 방어선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이천을 말씀드렸는데 한 대전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 물류센터가 장악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실제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 쳐들어서 대전 이렇게 막 네. 북쪽이 밀리니까 아예 네. 대구 중심으로 그렇죠. 이 그렇죠. 선을 친 게 이제 거기가 최고의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위를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러날 때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물러났는데 작전을 하려면 어쨌든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총 안 만들고 있어 총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 되듯이 총알 안 만들고 있어 봐야 물 떨어지면 안 되고 밥 떨어지면 안 되듯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군수나 보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나 맥을 딱 잘린다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물건도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요걸 장악하고 나면 되게 수월해진다.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변 방어선을 또 지탱할 수 있어요. 이걸 딱 먹고 나면은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가 튼튼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파괴돼서도 거기를 정리해가지고 뭘 하나 갖추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뺏어서 러시아가 수리하면 러시아는 이제 이 보급을 보내기 아주 편해진다. 철도가. 그렇죠. 러시아가 보급이 러시아 본토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전선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질러 올 수 없으니까 뒤로 와야 되겠죠. 네. 뒤로 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중간에 보급 기지를 하나 딱 탈환하면 거기에다 다 실어 놓으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거기에 뭐 갖다 놓으면 그다음부터 자동으로 쑥쑥 하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경제적인 중요성 이거는 젤렌스키가 엄청 체면의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징적인 저항의 거점이거든요. 그런 게 무너졌다는 것은 크게 하나 무너진 거죠. 그리고 서방에 지원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버티고 있구나 이게 지원해주는 포인트인데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의 포인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포크로스가 살아있으면은 국내 지지율이 자기가 유지가 되지만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엄청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이게 우크라이나 방어 의지 표현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추가적으로 군사 지원할 명분이 좀 사라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되게 힘들고 협상력 유지 수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협상하려 했는데 뭐 하나 중요한 게 무너졌는데 러시아가 말 듣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중요성은 여기가 산업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탄 산업이 인근에 있고 에너지 인프라가 연결돼 있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엄청 많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엄청 물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군이 압박해가 3방향 포위가 진행됐고 사실은 3방향보다 사실 4방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완전히 물샐 틈 없는 거 막은 건 아니니까 새 나갈 수는 있죠. 어쨌든 지속적인 포격과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저항을 제대로 못 해보고 일단 도심지에 숨을 데가 많으니까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워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나마 우크라이나 군이 그래도 여단급이 있으니까 이제 보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서서히 좋아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직접 여기서 안 되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바깥에서 여기를 뚫으려고 그래가지고 숨통을 터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서 이 바깥 부대가 계속 또 손실을 입는 거죠. 공격을 많이 해오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불리하니까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러시아가 때리는데 방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 하니까 공격을 하려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피해가 많겠죠. 그런 피해가 계속 많아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함락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화력으로 제압하면 더 많은 손실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우는 것보다 싸우러 오는 사람을 대응하는 게 쉽잖아요. 내가 좋은 위치를 확보해놓고 근처에 광산 같은 데 고지를 다 증명해놓고 구출을 하는 사람만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가 직접 갈 생각을 안 하죠. 급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함락됐다 그러면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쓸만한 병력이 그래도 지금 쓸만한 병력을 보낼 거 아니에요. 부대를. 그 오는 걸 이제 부수는 거죠. 이게 약간 함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비하고 계속 이긴다고 선전했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럼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군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병력이 소모되기 전에 도시를 포기하고 후퇴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작했어요. 진작하거나 그 전에 협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협상한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안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패가 요거라도 있을 때 좀 덜 불리. 그렇죠.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 될 게 뻔하고 제가 처음 출연해서 작년 9월 달에 이미 전쟁이 끝난 거다. 그쵸. 전쟁이 끝났는데 전투만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협상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사이에 훨씬 많이 죽었고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훨씬 땅을 많이 뺏겼거든요. 땅 자체가 중요한 걸 많이 뺏겼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응이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데 병력이 없는데 대규모를 투입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거 보내는데 정예부대를 보내고 서방에서 좋은 장비를 다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거 하나 못 뚫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막바지에 몰려가 있고 젤렌스키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질 거는 졌다 하고 이게 전쟁에서는 상대방한테 함정을 걸지 않기 위해 그런 목적 말고는 기만이나 이런 그런 목적 말고는 자기 이 정가나 이런 것들은 보안에 위배가 안 되면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 부대원들이 군인들이 확실히 그 메시지를 받고 이걸 지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우리말로 개죽음 비슷한 죽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고 이 벌써 오래전에 철수했어야 돼요. 뭐 지금 2, 3주 전이라 했지만 그 전에도 했고 막대한 손실만 발생하고 있고 이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고 구하러 오는 병력들이 이제 손실을 당하고 있거든요. 구하러 오는 병력도 뭐 계속 쌓이다 보면 수만 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뭐 몇 명일지는 모릅니다. 예단이 오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지를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뭐 트렌치 안에서 방어하는 거랑 내가 나가서 공격하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노출을 하니까. 그런 거고 함락을 당하게 되면은 동부 전선 전체를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게 포크롭스가 확실히 함락되고 나면 수십 킬로 물러나야 돼요. 지금 앞에서 계속 붙어 있다가는 그냥 뚫리면 끝나니까 다시 방어선을 재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애비로 좀 구축해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넘어지면은 이제 젤렌스키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겁니다. 협상 입지가 약화되고 서방 지원의 동력이 감소할 거예요. 포크롭스 무너졌다 소리가 나오면 거의 서방에서도 그 지원하자 소리를 못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고 러시아군도 이게 주요 업적이니까 여론도 국제 여론도 확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포크롭스크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크롭스크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시베르스크나 리만이나 콘스탄티노프나 굴리아폴레 아까 남부의 자포로지아에서 말씀드린 여기도 거의 전 전선이 붕괴 중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어제 젤렌스키가 한 말입니다. 제가 동영상은 안 들고 왔는데 이게 여기 오른쪽에는 마크롱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포크롭스크가 젤렌스키가 한 말입니다. 포크롭스크에서는 복잡한 전투들이 있고 쿠피안스크 방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 주장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둘 다 털어냈다고 그러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지원받으러 갔잖아요. 협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다 무너졌는데 야 이제 그만둬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깜짝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하는 거죠.